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정문에 95개 논제, 즉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이는 천년 동안이나 중세 유럽을 지배해왔던 로마 가톨릭의 붕괴와 더불어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파의 탄생을 의미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죠. 그렇다면 바로 이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사실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배경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넓게는 르네상스부터 시작을 해서 인문학의 발달, 집권적 통일 국가들의 성장, 그리고 교황권의 약화 등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면벌부와 그리고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가장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바로 이 현재의 독일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역에서, 이 독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지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연방국가로 여전히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각 지역의 지방 분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각 지역의 제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명칭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은 7명의 제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였는데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에 7명의 선제후들 중에서 당시 3명이 이 종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종교 세력이었던 종교 제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이 지역이 얼마나 종교 세력이 강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당시 독일 지역을 이 교황청의 착취 지역으로 굉장히 안성맞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당시에는 교황청의 젖소라고까지도 불렸으니까 말이죠. 여기에 이제 선제후들이 선출하는 황제 역시도 굉장히 친교황적인 성격을 띠었어요. 또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업자이면서 여러 경제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야곱 후거와 같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교황청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황청과 금융대부업, 즉 쉽게 말하면 이제 고리대금업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황청과의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더욱이 면벌부 판매 대금을 이제 실제로 이 후거의 측근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황청과 이 후거 가문 간의 관계는 조금 돈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독일 지역의 사람들은 교황청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친교황적이었던 황제, 그리고 또 특권을 다양하게 지녔던 후거와 같은 대상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종교개혁을 탁 터트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것이 바로 면벌부의 판매였어요. 이 면벌부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원래 면벌은 십자군 종군자들에게 이들의 고행과 같은 속죄 행위를 면제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중세 말기부터 이러한 면벌부가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교황을 재정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이 면벌부가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면벌부의 판매 대금이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구축 비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롭게 고쳐서 짓는 이 과정에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급되었던 이 면벌부가 이 종교개혁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위한 면벌부는 교황 레오 10세가 발급했고요. 독일 지역의 판매권은 앞서 언급했던 대상인이었던 후버 가문이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면벌부를 판매했던 수도사들은 굉장히 판매 수완이 좋았다고 해요. 이 면벌부 구입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입자뿐만이 아니고 이 면벌부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된 돈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금고에 떨어지는 순간 이 소리와 함께 구입자들의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연옥에서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이 수도사들이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면벌부를 구입했겠어요. 그런데 이 면벌부의 판매와 구매를 굉장히 마땅치 않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수도사였던 그는 1508년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하고 있었던 중에 바로 이 면벌부 판매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사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 중이었어요. 고민 끝에 그는 이제 성사 참여와 규범에 대한 준수가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또 신은 이를 인정해서 구원해준다라는 기존의 개념을 거부한 채 구원은 오로지 개인의 내면적인 믿음의 소산이고 신과 개인 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결과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루터의 생각에 기름 부었던 것이 바로 이 면벌부의 판매였습니다. 루터는 면벌부를 아무 의미가 없는 부끄러운 이득 그리고 대사의 오남용이라고 불렀고요.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에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가톨릭 자체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부분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95개조 반박문이 그러니까 대중들은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작성되었다라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시 라틴어는 성직자와 귀족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는 문자였고 그리고 성서 역시도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은 성서의 해석 권한을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95개조 반박문은 2주 만에 전 독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2달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교황청과 루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2주 만에 독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반박문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국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활판 인쇄술이 없었다면 이 루터의 주장은 과연 파급력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술들이 또 사회의 변혁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이제 독일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 주목을 받자 교황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루터에게 만류와 회유를 비롯한 위협과 응징까지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면벌부뿐만 아니라 이 대사와 고해성사의 효력마저도 부정하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의 친구인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적인지 아니면 그의 사도인지 알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에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교서를 통해서 루터를 악마, 이단이라고 몰고 갔고 루터는 이에 대항하여서 가톨릭 교회의 상징이었던 교황을 그리스도의 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인 사제주의를 선포하여서 이 신 앞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평등하며 구원은 개개인의 믿음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성직자가 중재하는 성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누구나 직접 성서를 해독하는 그런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게 되었고요. 그들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결국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신교와 구교의 대립,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 전제군주정과 봉건제의 대립,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럽 통일에 대한 야욕 등 수많은 이해타산이 얽힌 30년 전쟁이 시작되게 돼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또 30년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30년 전쟁을 한 편에는 다룰 수 없어서 좀 시리즈물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